이런 거 하시면 컨텐츠 촬영하시면 퇴근은 언제 하세요? 퇴근이요? 끝나고 하죠. 사실 뭐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뭐 퇴근, 출근 이런 게 그냥. 아, 그래요? 오늘 출근 몇 시에 하셨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 한 9시 45분에 한 것 같은데. 아, 네. 어쨌든 지금 초과 근무. 네. 근데 뭐 어차피 집에 가서도 계속 일하니까? 뭐 일은 아니고 관련된 것이라고 해야 되나? 트위터를 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쵸. 이게 뭐 경계가 없어요. 끝이 없죠. 네. 제이님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미 어제도 예비 신랑이 워라밸이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뭘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 집 가서 집안일 하는 거 빼고는 뭐 거의 그냥 트위터 보고 기사 정리하고 뭐 다른 데 기사 찾아보고 링크드인 가서 맨날 그 셀럽들 이제 찾아보고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셀럽들의 이력을 찾아본다고요? 네, 크립토에 이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 이력 같은 거 좀 찾아보고 서치하고 약간 다 자료들? 외국인들? 네. 그런 걸 그렇게. 외국분들은 링크드인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링크드인 가서 많이 좀 참고하는 편이에요. 그럼 가서 그 사람들의 이력을 보고 뭘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에 관한 정보 아니면은 그냥 약간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느낌? 그냥 뭐 최근에 그냥 인터뷰한 거 예로 들면, 그러니까 인터뷰한 분들 위주로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그냥 그 외에도 궁금한 사람들 찾아보긴 하거든요. 뭐, 마리아케 플라멘트, 뭐, 니어 파운데이션 CEO 같은 경우에는 뭐, 컨설턴트로도 일했던 경력도 있고, 호텔스닷컴이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서클 그 매니징 디렉터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하면서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어떤 히스토리를 좀 찾아서 쌓아두는 편이에요. 그거를 막 이렇게 기록을 해두세요. 따로 어디다 뭐 그런. 그냥 머리에. 머리에다가 그냥 그런 걸 그런 스토킹하는 게 취미시구나. 네. 네, 맞아요. 좀 못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아껴. 오, 무섭네요. 근데 이게 시작한 거는 아니죠?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약간 감기 같은 거네요. 갑자기 시작되는.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새부턴가 이 팟캐스트에 이제 나도 이 녹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언젠가 인지하죠. 맞아요. 항상 인터뷰를 진행만 하다가 당해보니까 네. 새로운 것 같아요. 이거 인터뷰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약간 인터뷰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어느 정도 측면에서 인터뷰인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대화거든요. 그쵸, 대화. 네. 왜냐면 나한테도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고. 보통 인터뷰 같은 거는 인터뷰어가 인터뷰이한테 그쵸. 뭐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쵸. 네. 명확하게 수동과 피동과 능동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대화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걸 할 때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나는 대화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할 때 막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인터뷰의 그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막 할 때? 그러니까 기자로서 인터뷰를 할 때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형식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정해진 틀이 있고 사전에 질문서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 없이 그냥 약간 무형식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저랑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게 불터뷰라는 건데 불터뷰는 한 1시간 반? 길면 2시간 동안 아무런 사전 정보나 노티 없이 진행을 하고 2시간 동안 제가 궁금한 걸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인터뷰 당하시는 거죠. 그 인터뷰는. 취조. 맞아요. 일종의 취조. 제 좀 궁금한 점들을 약간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라서 저는 그 인터뷰 취재가 인터뷰 할 때나 기사 쓸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방에도 되게 좁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무섭게 나 구석에 몰아세워놓고 막 꼬치꼬치 막 그 녹음기까지 다 켜놓고 해가지고 저 그때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되게 긴장했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약간 좀 뭐랄까 긴장되셨나요? 아니 긴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죠. 괜히 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너무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임하다 보니까 또 이게 내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이제 갑자기 이미지 관리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조금 긴장 아닌 긴장을 조금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직 코인데스크 코리아나 코인데스크나 웹2 플랫폼에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 소유권은 제작권은 소유권은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있기 때문에 네. 수정이 조금 쉽지 않구나. 하지만 근데 약간 그 인터뷰를 최대한 배려해서 진행하긴 해요. 그런 것들은 좀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사전에 한번 훑어보시게 하고 그러는 편이죠. 근데 나는 예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게 사전 질문을 이렇게 주고 누군가를 인터뷰를 할 거면은 뭐하러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거를 듣고 와요?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전 질문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서 사전 질문서를 보내고 뭐 사전 질문서에 질문이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뭐 20개 이렇게 뭐 보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질문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진짜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제가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분이랑 인터뷰를 그렇게 만나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되니까 전화를 하거나. 근데 현장 가서 하는 이유는 이 사전 질의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또 현장에서 즉석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편이에요. 현장 인터뷰를. 이거 약간 그거네. 전략이네요. 믿기죠. 비겁하네요. 이거 전략적인 겁니다. 전략적인 거야? 네, 전략적인 일부러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구나. 좋은 기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그걸 좀 물어주셔야. 그래서 가서 이제 네. 이제 사전 질문지 없던 질문인데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당황시키고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무섭네요. 왜 당황을 해야 솔직한 답변이 나와요. 사람이 약간 긴장된 상태로 갖춰진 것만 대답을 하면 내면에 뭔가 좀 생각해둔 진솔한 생각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저는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기자를 처음 했을 때 뭐 1년차, 2년차 때는 사전 질의서를 요청하시고 뭐 저도 작성해서 보내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가.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분이랑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요령이 생긴 거죠. 재밌는 기사, 좀 더 나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기사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코데코에서 읽을 만한 기사 뭐 있어요? 제일 재밌는 거. 제일 재밌다고 한 달 내, 아니 1년 내. 아니 1년? 그냥 1년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요? 제 기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뭐 어떤 거?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코데코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기사가, 뭔가 정확하게 내용 기억 안 나는데, 전에 이제 근무하셨던 상혁님이 쓰셨던, 부처빔에 관련된 기사예요. 인터뷰 기사. 진짜 스님이랑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였는데 당시에 약간 뭐 석가 탄신일을 기점으로 좀 코인이 오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부처빔에 관한 약간 주제로 스님이랑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탈중앙화라는 그 블록체인의 개념을 좀 철학적으로 담아낸 인터뷰 기사인데 전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걸로 좀 코데코라는 매체를 여기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계기였어요. 코데코 지금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돼요. 오. 그전에는 뉴시스라는 그 뉴스 에이전시? 그 뉴스 통신사라고 뭐 AP, 로이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뉴스 사업을 B2B로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뉴시스에서 한 5년, 4년 정도 일하고 이제 코데코로 넘어온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언론 미디어 업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AP하고 로이터가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속보 같은 거 걔네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퍼다 나르는 형태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걔네가 약간 얘네가 블룸버그 터미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뉴스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이제 기사를 쓸 수 있는 미디어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관이나 뭐 이런 좀 정부 관련 기관들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된 언론사에 등록된 기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모두가 어떠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뉴스 통신사들이 해소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 통신사들은 매체를 고객으로 이제 B2B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보는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방송사들 이런 것들은 그냥 브랜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뭐 어떤 진짜 그런 뉴스를 취재를 하는 행위보다 그 누군가가 가공해낸 그거를 가지고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 집들처럼 뭐 라멘 집들처럼 그 국물 그냥 사와가지고 우리 뭐 무슨 나루토 뭐 라멘 집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브랜딩으로 승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아닌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한국에서 제일 큰 통신사는 이제 연합뉴스라고 다들 이제 네이버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그 통신사들이 노출될 그런 채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이 뉴스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통신사들이 이제 굳이 소비자에게 뭔가 뉴스를 제공하는 채널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네이버나 이런 네이버 같은 포털이 뉴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기사를 보게 되면서 좀 그런 점들이 흐려졌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는 방송사들은 이제 기자 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제가 신입 당시 기준으로는 SBS에 이제 당시 신입이 그 해에 4명이 있었고 4명? 4명이에요. 신입 기자가. 기자가? 네. 그래서 보통 신입 기자들이 현장을 커버를 해요. 사회부로 시작을 해서 사건 현장을 커버하는데 서울에 이미 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행정구역이. 근데 그걸 4명이서 커버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요 지역들만 커버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런 통신사 기사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기사를 바탕으로 이제 직접 취재할 만한 장소들, 추가 취재할 만한 곳들을 좀 가려서 보도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방송사는 그 영상이라는 딱 특징적인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시각도 다르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지에 대한 그 포맷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어떤 면에서는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방송사만의 뉴스 브랜딩. 그래서 이게 방금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그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 따로, 물론 그 KBS나 뭐 그런 데서도 따로 취재를 하긴 하겠지만은 물론 열심히 네. 하시죠. 네. 네. 직접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방송사 간의 갈등이 이렇게, 특히나 이런 언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지 난 몰라. 근데 이제 막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는 막 조중동 이러고 어디에서는 막 이렇게 한겨레 뭐 프레시안 이런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좌우파 구도를 만들잖아요.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그 업계 내부에서? 놀랍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워터게이트 뭐 이런 약간 좀 언론과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사건처럼 막 크게 뭐 볼만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 대표적인 이제 국내의 보수 언론으로 꼽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겨레, 경향, 뭐 프레시안 이런 쪽은 이제 또 한국의 좀 대표적인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 이런 데까지. 근데 그 중앙일보가 좀 특이한 경우 같아요. 중앙일보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말해준 경험담인데, 이제 시민단체를 취재할 일이 사회부 기자들은 진짜 상당히 많은데, 시민단체들은 되게 정치적인 그 이념이 딱 강한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중앙일보는 신문으로는 보수에 가깝고 방송으로는 진보에 가깝단 말이에요. JTBC가. 약간 좀 양가적인 면이 있는 언론사인데, 그래서 그 중앙일보의 기자들은, 중앙미디어 그룹의 기자들은 이제
신문과 방송에 동시에 입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신문으로 일을 하다가 방송으로도 이제 그 발령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원증 자체도 앞에는 중앙일보, 뒤에는 뭐 JTBC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원증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시민단체 취재를 할 때 뭐 보수 쪽 단체를 취재할 때는 중앙일보 누구누구 기자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이제 만약에 진보 단체를 좀 취재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저 JTBC 누구누구 기자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바로 뭐 시민단체 쪽에서 취재가 들어오면 그 단체 쪽에서 조중동 기자들을 취재 안 받아요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크립토에도 이런 게 있나요? 크립토에도 진보 보수 언론이 있나요? 크립토는 아직까지 굉장히 진보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나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굳이 나누자면 나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매체로는 아직까지는 좀 가를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체가 너무 적어요 아직. 그렇긴 해요. 근데 혹시 뭐 이런 약간 정치 같은 걸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정치요? 네. 그 정당 정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이런 뭐 민주당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런 보수와 진보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사람들이 나뉘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전 이데올로기와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담론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의 학생이었긴 했는데 또 최근에는 약간 생업에 시달리다 보니 이런 좀 학구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적긴 적어요. 좋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굳이 저는 제 생각에 크립토에서 진보하고 보수를 좀 따진다고 했을 때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비트코인 쪽이 훨씬 보수에 가까워요. 그쪽이 그 성향, 제가 이거 옛날에 제 방송 라이브 그때 한번 트위터 얘기했었는데 스페이스. 그 트위터 스페이스에선 얘기 안 했어요. 뭐지? 네. 전에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쪽이 훨씬 더 보수에 가까워. 왜냐면 거기는 훨씬 더 이런 남성성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약간 이제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더 거친 느낌이야. 그런 어떤 더 본능적인 것에 대해서 그 추구를 해. 그 이상이. 근데 이제 이더리움 쪽이 약간 더 진보야. 여기는 훨씬 체계화돼 있고 이렇게 조금 더 탑다운 컨트롤에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반항심이 조금 더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이더리움이 됐던 간에 뭐 비트코인 됐던 간에 어떤 특정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마다 그 성향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나요, 혹시? 그럼요. 뭔가 딱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비트코인 맥시 분들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랑 또 좀 더 그 메소드 옵션에 관해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랑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차이가 느껴져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얘기를 할 때 이제 다양한 자산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영원한 1등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항목, 각 군마다 더 적합한 그 자산들이 있는 거고, 뭐 프로토콜도 그렇고. 근데 항상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저 팟캐스트가 그 로드니님하고 찍은 게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방금 이 얘기를 똑같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되게 어떤 컬트적인 면이 크립토에서는 더 찾기가 쉽다. 컬트 리더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가 되게 그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철학이 잘못하면 진짜 사실 종교가 되거든요. 예, 종교 자체가 정치 철학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모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저도 굉장히 이게 비트코인 막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막 그런 적 있었단 말이죠. 저도. 예, 모두에게 다 있는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건 없다, 이게 최고야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는 게 없었어 그때. 예, 그때 그거 이외에 무언가를 파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보질 않았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맥시 분들이 꼭 다 그렇다는 것은 또 아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예. 여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그쪽 진영은 약간 좀 보수적인 것 같고, 확실히 이런 빌더 하우스 같은데, 그런 최근에 KBW 했었잖아요. KBW에 가서 그 DSRV나 여러 가지 그 개발자들이 특히나 더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조금 더 재밌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흥미로운,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금융 기존의 레거시 금융의 어떤 걸 차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 한다 막 그런 얘기하면, 이제 막 걔네들은 컴퓨터 공학하고 그 금융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어떠한 그 지식 베이스가 있으니까 들을 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또. 뭔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네. KBW 때 좀 사람들 좀 많이 만나셨나요? 저는 근데 사이드 이벤트를 밖에 다니기보다는 저희 이제 매체 본사 인터뷰 미팅과 이제 VC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본사 인터뷰는 그건 누구 하셨어요? 저 에밀리 전무님이 계신데, 네. 그 코인데스크 US 본사에 에밀리 파커라고 아시아 쪽이랑 이제 전반적인 그 비즈니스 컨텐츠 치프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이번에 KBW에서도 스피커로 그 스피치 하셔가지고 온 김에 여러 번 미팅을 했죠. 미팅을. 그분은 무슨 주제로 스피치를 하셨어요? 까먹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요새 많은 거라고 했어서. 네네. 이해합니다. 네. 뭐였지? 그 KBW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첫째 날에 이제 11시 45분부터 12시 15분에 진행한 에밀리 파커의 이제 스피치를 찾아보시면 있는데 내용은 좋았어요. 뭐요? 기억은 못했는데 내용은 좋았다. 내가 항상 감상 평가만 남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 영화를 한 편 보셨네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스피치 할 게 뭐가 있지? 약간 그런 건가? 크립토 미디어의 미래에 관해서 그런 건가요? 의외로 크립토 미디어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기억 못 한다면서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사이드 이벤트를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네. 어디 다녀요? 일단 우리 디스프레드 그 사이드 이벤트는 제가 다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 갔었지? 저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KBW 그 위크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휘발됐어요, 저는. 네,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맞아요. 만나고, 이제 그 사람 많이 만나는 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주말 동안 약간 잠수 탔잖아. 스마트 디톡스. 그러니까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KBW 기간 동안에 강남이든 신라호텔이든 성수든 가면 갑자기 제이님! 제이님! 이런 느낌 아시죠? 예, 그리고 우리 마주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발란치 거기 가는 길에. 세비섬 둥둥. 맞아. 거기 가는 길에. 거기 가는데 막 그 한강 굴다리 같은 데서. 그러니까. 주영님! 그래서 내가 뭐야 깜짝이야. 저 아발란치 가요. 근데 아발란체 거기 갔다가 이제 갔는데 거기는 너무 접근성이 나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약간 너희들 다 가둬버리고 발을 묶어버리겠어 라는 아발란체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점심
찾고 거기를 갔을 때는 가기가 편했어. 왜냐면 그때 거기 가는 사람 많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는 차가 안 막혀요. 그 출퇴근 시간대보다. 맞아. 근데 이제 트래픽잼 한번 시작되면 반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걸어갔죠. 그러니까 거기 5시 넘어서부터는 막 사람들 그냥 저 그 길 있잖아요. 그 굴다리 밑으로 해서 그 쭉 그 직진하는 길 거기 나와서부터 저 거기서 아는 사람 3명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탈 수가 차가 안 잡혀요. 네.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는 조금 위치가 무리수였다 내가 봤을 때. 그 안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렇게 넓고 네. 괜찮았는데 이거는 가는 길이 상당히 쉽지 않았다. 앞으로 그 세비 둥둥섬에서 이벤트를 하면 이제 전세버스를 대절해 달라. 진짜 그래야 돼 솔직히. 셔틀을 운영해 달라. 이렇게. 진짜 그거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못 가. 네,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지만 이벤트는 좋았어요. 이벤트 그때 뭐 공연도 있잖아요 거기. 맞아요. 뭐 저는 이제 그 한 5시 좀 넘게 나와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뭐 그 바밍 타이거 그 레포도 거기 나중에 그것도 했었나요? 애프터 파티? 저는 한 7시쯤 떠나가지고 애프터 파티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좀 늦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빌려놓고 거기서 애프터 파티 안 하면 좀 손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완전 손해죠. 하루 종일 빌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파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진짜 또 파티가 되게 제가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이런 파티를 다니는 게 왜 이렇게 무의미한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주혁 미덕 없나요 이제? 아니 있는데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이제 일주일 내내 어딘가를 또 가야 되니까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고 내가 몸이 지치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MBTI가 저 ENTP요. ENTP, 네. NTIP. NTIP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왜냐면 내가 MBTI 그런 거를 잘 사실 안 파거든요. NTP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NTP, 제 주변에 NTP 몇 명 있는데 그 ENTP 친구들은 보통 이제 말을 잘해요. 그 주장도 강하고 본인의 에고가 딱 정해져 있어. 확실한 본인의 신념과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 모임의 친한 친구들이 NTP인데 그 친구들이 얘기를 시작하면 그냥 저는 INFJ인데 인프제인데 가만히 들으면서 동조해주고 손바닥 쳐주면 그 둘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ENTP가 제가 듣기로는 논쟁을 즐겨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ENTP 둘이 모이면은 자기네들끼리 막 말싸움을 해. 맞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쟤네 그냥 싸우는 거야. 근데 이 둘은 사실 그게 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난 이게 진짜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친한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제가 이제 하도 개소리를 많이 하니까 진짜 내가 맨날 막 어디서 이상한 거 읽고 이런 개소리 하니까 막 형이 그거 무슨 근거로 말하는데 그럼 내가 욱해가지고 형 이거 인터넷에서 안 봤어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근거를 통계와 수치를 막 갖다 대더라고요. 맞아. 서로 막 이제 갑자기 그냥 그래 그런갑다 하고 넘기면 되는 거 가지고 막 서로 그거 어디서 봤니 그거 검증된 거니 하면서 막 과학적 논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형이랑 같이 막 맨날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그냥 말싸움을 했어요. 맨날 그 형네 집에 가가지고 놀러가서 치킨 뜯으면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확실히 ENTP가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전 그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나면 싸웠다고 인식해서 상처받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요? 쟤 나 미워하나? 이게 진짜 좀 웃긴 게 그거예요. 나는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궁금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 근데 그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아니 왜 어쩌고 막 나한테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니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이 성향이 죽긴 했어요. 귀찮더라고. 그 나이 탓. 열정이 꺾였군요. 열정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희도 이제 같은 그 라인으로서. 라인이에요? 네, 저쪽 저희 동갑이니까. 그래요? 몰랐어요? 91년생이요? 9년생인데. 네, 양띠. 네. 제가 잊고 있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 빠른 9일이에요. 되게 서열 중심. 되게 보수적이시네요. 네. 되게 전통.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서. 몇 월생이세요? 저 2월. 4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더 일찍 태어난 건 더 일찍 태어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ENTP예요. 알겠어요? 네. 집 가면서 이제 주영님한테 뭐 오늘 잘못했나? 그래서 카톡으로 한 2시간 뒤에 주영님 제가 오늘 뭐 실수했나요? 라고 카톡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인프제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마도 그걸 보면서 뭐야? 뭐야? 뭐 왜 이래? 있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약간 근데 이 성격이 제가 좀 외국에 살다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두 친구들 모두 외국에서 자랐네요, 보니까. 진짜? 네. 어디 자랐는데요, 그 두 친구는? 한 친구는 그냥 외국 경험이 많고, 한 친구는 영국, 벨기에, 뭐 일본 다양하게.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에서 살아. 아무래도. 네.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강해요. 네. 그러니까 강하고 남들한테 뭐 시키는 거 좋아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말 안 들으면 가서 때리고. 때리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뭐. 근데 확실히 그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사실 좀 안 믿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좀 웃기잖아요, 사실은. 웃기죠. 16가지로 사람을 나눈다는 게. 근데도 이제 또 뭐라고 하는지라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ENTP 중에 누구였지? 약간 칸예 웨스트? 이런 애들을 ENTP라고 하더라고요. 걔 보면은 진짜 개또라이잖아요, 솔직히. 막 무슨 음악도 막 진짜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뭐 사람들 말 절대 안 듣고 막 무슨 CIA가 자기 죽일라 그런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ENTP들 항상 어딘가 살짝 좀 맛이 갔어요? 돌아있는. 그래? 그 두 친구들도 어딘가 돌아있나요? 일면 그렇기도 하고. 네,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시죠? 갑자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 미쳐서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어딘가에 미쳐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요? 약간 뜨개질 좋아할 것 같은데? 저요? 네. 제가요? 여름에 니트 입고 있어서?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 뭐지? 제 취미 딱히 없어요? 일하기? 이거 위험한데? 워커홀릭이에요? 아니요. 그 회사가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절대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괜찮은데 이렇게 오늘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니에요. 이거 좋아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저 사랑합니다. 에밀리 전무님. 근데 그분은 한국에 계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한국어 알아듣지도 못하세요. 근데 전무님은 또박또박 붙이시네요. 거의 뭐 전무님 같은 저희에게 이런 영적 존재다. 소울 애니멀? 네. 약간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에밀리가? 그럼요. 저희를 이제 항상 수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것도 종교인가요? 코데코가 보수적인 집단이었구나. 아닙니다. 열려 있어요. 풀뿌리. 풀뿌리 정신에 기반한. 풀뿌리 정신. 네. 근데 그 코데코 쪽에서는 좀 궁금한 게 그냥 이런 기존 언론사 같은 느낌만 계속 유지를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제 풀뿌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웹3스러운 그러한 접근 방식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좀 기자라는 직업이 자유도가
집담이 높은 직업이긴 해요. 왜냐면 내 할 일을 하면 끝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이라고 해야 되나? 전통 미디어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일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추가한 바는 좀 더 웹3스럽게 일하기. 웹3스럽게 일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어렵죠. 네. 웹3스럽게 일하기는 사실 뭐 뻔한 얘기라고 들을 수 있는데 더 수평적으로 그리고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개방적으로 일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언론 집단이 엄청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막 뭐 직급 없고 뭐 선배님이라고 안 부르고 사실 그냥 선배 뭐 누구 사장이 누구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좀 수평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기수 사회 그러니까 일단 기수제 문화가 기본이라서 내가 나이가 적든 어리든 같은 기수 안에 있으면 서로 편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기수에 뭐 4살 차이가 나는 뭐 오빠나 형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동기면 그냥 편하게 그냥 너나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집단인 거죠.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보다는 그 집단 자체를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니까 이런 걸 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 하복 문화가 심한데 왜냐면 기수 문화니까 무조건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고 선배가 얘기하는 건 다 네 하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한국 특유의 문화 없애기 아닌가요? 웹3스럽게 일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대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은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기존의 한국 이런 조직 문화들이. 근데 이제 언론사는 되게 나름의 그런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 이게 가끔 생각해보면 웃긴 거야. 네가 그 나보다 1년 일찍 그 기자 했는데 어쩌라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없애는 거는 뭐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 웹3스럽게 일한다라는 건 일단 발리를 가야 돼요. 워케이션 하는 건가요? 저희 다들? 워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발리를 가야 돼. 그냥 그 일은 무조건 랩탑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웹3 일이에요. 디지털 노맨. 네. 그냥 무조건 발리 가서 돈 USDC나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에어비앤비 그거랑 뭐 밥 먹을 때도 그냥 다 거기 그 크립토로 그냥 긁어버리고 일단 발리를 가셔야 되고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재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산 위에서 컨퍼런스 콜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예.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웹3스럽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일 모레 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 회의에 이 안건을 올리고 이 안건을 좀 최대한 통과해 보도록 전면 재택화, 산속 컨퍼런스 콜 가능화 그리고 이제 발리 근무 원격 근무 무조건 도입 월급 USDC화 이렇게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안건 올리면은 갑자기 너무 제이 기자 잠깐 나랑 면담 한번 할세? 막 이러면서 이제 요즘 저희 괜찮아? 막 뭐뭐 할세라고 말하는 만한 그렇게 나이 많은 분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방금까지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 지긋하신 양반 한 명 있는 줄 알았잖아요. 저희 나름 이제 좀 나름 젊은 매체. 네. 평균 연령 30 몇 세. 30 초반. 근데 다른 약간 그 기존 레거시 미디어는 그 평균 연령 얼마나 정도 돼요? 엄청 나죠? 그 기자가 생각보다 또 정년이 나름 보장이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나름 그러니까 레거시에서는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버티면. 네. 근데 한 60 몇 살까지 기자 하는 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네. 오, 신기하다.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맨날 그냥 보도자료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거예요? 정년 퇴임을 하시는 기자분들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네. 그 사람들은 보도자료를 쓰진 않죠. 고급 인력이신데.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논설위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논설위원이 뭔가요? 아,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 네. 논설위원은 선임 기자급 정도가 되면 이제 데스크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럼 칼럼을 쓰실 때 확실히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 수첩 이런 그냥 약간 단순한 현장의 뒷얘기라기보다는 어떠한 사건을 볼 때 인사이트가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논설들을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쓰시고, 네, 맞아요. 칼럼니스트 아니면 이제 좀 기획 취재, 아니면 이제 데스킹 위주로. 그러니까 사실 기사라는 게 되게 현장에서 빠르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저연차 기자들이 쓰는 그런 기사들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되게 좋은 기사로 만드는 작업, 일종의 데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을 많이 하시죠. 아니면 사실 그 정도 나이가 되시면 편집국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 회사의 계열사나 자회사의 대표나 관리직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 언론사라는 곳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언론사는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연차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사실만 이렇게 쓰는 일을 하는 거고, 나이가 먹을수록 거기 오래 있을수록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맞아요. 나름 이제 내가 기사 쓸 때 이 정도 의견은 낼 수가 있다. 내 생각을. 왜냐면 저연차 때 막 스트레이트가 그 단신 기사 쓸 때 막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뭐 어떠한 의견을 딱 담기 시작하면 바로 그 이제 검열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무슨 근거로 쓰냐,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 왜 이런 네 생각을 쓰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기획 기사나 논설문을 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차가 쌓이면. 언론사가 왜 보수적인 집단이 되는지 알겠네요. 예. 오래 있는 사람만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군요. 물론 오래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분야에서 잘해왔기 또 때문에 잘해야 돼. 네, 가능합니다. 못하면 뭐 언론사도 회사고 영리 집단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정리가 되시겠죠. 오늘 조금 언론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것 같네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랑 이런 알고리즘에서 기인하는 어떤 사회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보면서 그 항상 튀어나오는 문제가 이런 언론사들의 보도의 이 진실성,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얘네가 의도를 하고 이러는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물음을 던지잖아요. 얘네 보도 일부러 이렇게 헤드라인 이렇게 헤드라인 이렇게 써놓고 그 안에 내용에서는 그 헤드라인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웃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페이크 뉴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사연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언론사에서 페이크 뉴스를 쓰는 경우 사실 적고, 왜냐면 그런 약간 황색 저널 같은 일은 사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 매체는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접한 뉴스들은 다 웬만큼 살아남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미디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헤드라인은 이런 데 가서 기사를 읽으니까 약간 생각했던 헤드라인의 내용이 안 나오네 라는 경우는, 그 기사 본문 자체는 그 바이라인에 있는 그 기자가 쓰지만 그 기사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요. 뭐 데스크, 편집국장, 아니 뭐 이제 그 전에 뭐 데스크, 뭐 교열부, 그리고 그 교열부나 뭐 데스크는 이제 편집국장의 어떤 기조를 따라가겠죠, 그 언론사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견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진 않아서 민감한 사안이나 뭔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데스킹에 의해서 제목이 좀 바뀔 수 있어요. 헤드라인. 기사 전체가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내가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하는 기사에 기자를 욕할 게 아니라 편집국장을 욕해야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의 마이오리였나 마이니치였나 아무튼 일본 언론사들은 바이라인에 기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학부생 때 배웠거든요. 학부생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언론사 전체 책임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기자의 그 바이라인에 기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그 기자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전반적으로 약간 그 기자의 바이라인을 좀 개인 하나만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외국의 어느 언론사들은 코인데스크도 그런데 이제 편집자를 같이 적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도 적고 누가 편집을 했는지 누가 데스킹을 했는지 에디팅을 했는지 같이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은 그거 쓴 오해할 사람이 수 있어요. 네.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나저나 제이님 언제까지 가셔야 돼요? 저 5분? 5분? 한 5분 10분 여유 있어요. 5분 10분? 오케이. 왜냐면 이제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간 맞추려고 그랬죠. 갑자기 여기서 또 영상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또. 갑자기 네. 데스크 헤드라인 얘기하다가 사라지고. 네. 이제 원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반 시간 해가지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끝이 나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자연스러운 뭐 그런 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우리 제이 기자님이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빠요. 저 여기 오려고 시간을 쪼개서 오셨는데 아닙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아니 누추한 제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제이 기자님이 전에 저를 인터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가 4월인가요? 그쯤 됐을 거예요. 4월, 5월? 뭐 네. 이때? 네. 그때 제가 디스플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총괄 프로듀서 뭐 박CP 막 이런 CP. 식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나 놀림당하지 박CP. 네, 막 나보고 박총괄 막 이러고 막 그게 이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이 계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회사에는 직책이나 직무나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전 회사에서 사실 제가 이전 회사부터 이제 주영님 팬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팔로우 하면서 이직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이제 디스프레드에 가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시냐, 어떤 직무냐, 뭐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 했을 때 그냥 뭐 콘텐츠 프로듀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박CP라고 하겠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거. 근데 뭐 좋습니다. 뭐 어때 이제 뭐 운명을 아모르 파티. 하필 또 광고 업계에서 CP라는 그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잘 이렇게 그 어감이 조금 웃긴 것 같아. CP. 약간 CP? 모르겠어. 그냥 약간 저는 좀 어색했죠. 왜냐면 막 사실 내가 하는 컨텐츠를 봐야 그냥 이런 거 녹음하고 뭐 하고 그냥 사무실 구석에서 그냥 맨날 뭐 글 쓰고 막 그냥 트위터에서 막 개소리하고 막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또 직함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조금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현상이. 근데 진짜로 조금 훨씬 더 이 팟캐스트의 이 세팅 이것도 조금 저는 나중에 더 규모를 키워서 더 이제 1대1이 아니라 한 뭐 다대다로? 한 다대1? 한 4명이서 뭐 다대1은 아니고 이제 대화인 거죠.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인터뷰가 아니라 이거. 패널 토론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야. 네, 이제 그때 그 서로 싫어하는 사람 2명 불러놓고 싸우라고 이렇게 시키고. 그 100분 토론 그 변희재 진중권 교수님. 그 사람들은 그 나의 방송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약간 약간 천적들을 붙여놓는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냥 웃긴 놈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회사도 몇 명 있어요. 저 포함해서 이제 몇 명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제가 맨날 이렇게 투닥거리거든요. 투닥거리는 게 제가 맨날 있어요. 그런 분이. 그래서 뭐죠? 있어요. 그 불맛이랑 그 두다이브라고. 제 옆자리와 제 옆 뒷자리가 있는데 항상 투닥거립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케미가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카메라를 무서워해. 그래서 곤란하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카메라 앞으로 딱 갖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이 개소리를 조금 세상에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가면을 쓰죠.
가면? 아 근데 그건 싫어. 왜요? 아 좀 비밀스러워 보이나요? 숨기는 것 같은 느낌? 그것보다는 가면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름을 걸어두는 거죠, 이 명찰을. 그거요? 어디에 누구. 그래도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은 사람이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얘기의 그런 게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자기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들만 출연시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익명과 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수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현재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주영님 컨텐츠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모자이크. 지금 녹화된 경우는 없고 이제 저한테 이 의견을 피력을 하셨죠. 출연할 때 모자이크.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취지 자체는 저 스스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름 얼굴 다 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나만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꼭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네, 조금 더 포용하는 자세로 이 팟캐스트를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네. 네. 이거 마무리인가요? 네, 약간 마무리인가 이거? 지금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주영님 혹시 NFT 라디오 그 러그 라디오 아세요? 러그 라디오. 그 파로크가 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거 좀 보시나요? 그거 안 봐요, 아예. 왜요? 저 이번에 러그 라디오 대표님 인터뷰하기로 해가지고. 파로크? 아니요. 다른 애? 코리아 대표님. 코리아 대표님? 네, 그분이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네.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코리아 대표님? 네, 맞아요. 뭐야, 그거 한국인 맞아? 오렌지 카운티는 저기 맞아요. 서부에. 예. 그래서 혹시 아시나 해서 들어보셨나 해서. 러그 라디오는 아는데 잘 안 봐요. 사실 약간 크립토 관련된 이런 팟캐스트는 하나밖에 안 봐요. 어떤 거 보세요? Steady Lads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새끼라는 애랑 누구야? 조디 알렉산더라는 애가. 플랫폼이 어디예요? 유튜브도 있고 그 스포티파이도 있어요. 그쵸. 재밌어요. 약간 걔네는 트레이딩 위주예요. 그 컨텐츠 자체가 되게 디젠스러운 게 많아서. 근데 진짜 똑똑한 애들이에요. 디젠이란 무엇인가? 디젠이란? 웹3답게 일하는 것과 이제 디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들어보고 가죠. 디젠이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인터뷰에 해주신 말이랑 여전히 똑같네요. 그래요? 네. 그걸 그렇게 기억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말을 한지 기억이. 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뭘 그렇게 맹렬하게 사셨나요? 저요? 주영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자들이 이제 싫어합니다. 저 대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아픈 상처를. 뭘 아픈 상처예요. 네. 여튼 오늘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와.